오늘도 할매 감성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엄격한 교육재단 이사장은 아들을 외면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아들이 남긴 만년필을 쓰는 아이와 마주합니다. 숨겨져 있던 가족의 진실, 딸의 배신, 그리고 마지막 결단까지. 끝내 손녀와 며느리를 받아들이며 따뜻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늦은 오후 도심의 한 도서관. 곧 재단에서 인수를 추진할 예정이라 현장 점검 차 이사장이 직접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70이 넘은 몸은 지팡이에 기대야 했고 주머니 속 약봉지가 달그락거렸습니다. 그는 직원들과 수행원 없이 혼자 들어섰습니다. 책 냄새가 가득한 이 공간은 오래전부터 익숙했고 복잡한 마음을 달래주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열람실은 고요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책을 읽고 있었고 간헐적으로 페이지 넘기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이사장은 천천히 서가를 지나며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책걸상, 빛바랜 바닥, 수리 메모가 붙은 창문 틀까지 꼼꼼히 눈에 담았습니다. 그때 창가 쪽 작은 책상에 앉은 여자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공책에 무언가를 꾹꾹 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연필이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바디, 금빛 펜촉이 은은하게 빛나는 만년필이었습니다. 이사장은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펜촉과 바디 사이에 작은 금속 링, 손에 익은 듯한 그 균형감. 과거 자신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건넸던 기념품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쁜 일정에 확인해 볼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아이가 놀랄 것 같았고 마침 도서관장이 인수 관련 문의를 위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2층 열람실 끝쪽 자료실도 보시겠습니까? 그래요.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둘러보겠습니다. 그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창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손끝으로 펜을 돌리며 종이에 글씨를 적는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오래된 기억이 흔들렸습니다. 식탁 위에서 아들과 마주 앉던 날 손에 쥐어주었던 상자가 스쳐갔습니다.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는 짧은 답사만 마치고 곧장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계단을 내려가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상한데 왜 저 펜이 익숙한 거지? 그날 이사장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지만 어쩐지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남긴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늦은 밤 이사장의 머릿속은 도서관에서 본 만년필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집무실 불을 끄지도 못한 채 의자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가족사진 속 어린 아들의 얼굴이 유난히 또렷해 보였습니다. 시간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재단 운영이 한창 바쁘던 시절 저녁 식탁은 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사장은 인사 자료를 넘기며 식탁에 앉아 있었고 아들은 공책과 원고 뭉치를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글을 쓰고 싶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손끝은 원고지에 남은 잉크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눈빛만은 반짝였습니다. 이사장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넌 재단을 이어야 할 사람이다. 글은 취미로도 충분하다. 아들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더 크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교사로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글을 쓰며 제 이야기를 세상에 남기고 싶단 말이에요. 저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딸은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눈치를 살폈지만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사장은 이내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단호히 잘라 말했습니다. 허황된 소리다. 글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 100에 하나도 없다. 재단을 지키는 것이 내 의무다.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맞섰습니다. 의무만 강요받고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가난해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순간 이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가 아들로서 할 얘기냐? 집안의 가업을 버리고 개인의 꿈만을 위해서 산다고.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규율과 책임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억지로 교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이사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냉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에 있을 자격도 없다. 너는 이제 내 아들도 아니고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 거라. 아들의 얼굴은 굳어졌고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둘러 짐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사장은 재단 업무를 핑계 삼아 감정을 억눌렀지만 밤마다 아들의 빈 방을 바라보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렀습니다. 현재 이사장은 숨을 고르며 두 눈을 감았습니다. 정민아,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 거니? 새벽 2시 집무실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사장은 두꺼운 커튼을 절반쯤 열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흩어진 재단 문서와 약봉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재단이 이제 그의 손을 떠날 때가 다가왔음을 몸이 먼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려 약병 뚜껑을 제대로 열지 못하자 그는 지팡이를 옆에 기대고 두 손으로 겨우 뚜껑을 비틀어냈습니다. 하얀 알약을 손바닥 위에 올리고 물 한 모금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약이 목을 넘어갈 때조차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았고 순간순간 공기가 끊기는 듯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딸과 아들 그리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공책을 들고 웃고 있었고 그때만 해도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이사장의 눈가에 주름진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정민아, 내가 널 붙잡았어야 했는데. 중얼거린 목소리는 금세 갈라졌습니다. 아들의 방은 여전히 그날 이후로 닫혀 있었고 누구도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 빈 방은 오랜 세월 동안 이사장의 죄책감을 기억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벽시계가 뚝딱거리는 소리만이 방을 채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숨을 고르며 손으로 가슴을 쥐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온몸에 찬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재단 임원 보고서에는 확장, 인수, 투자라는 단어들이 가득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오늘 도서관에서 본 만년필이 계속 뇌리에 스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펜이 아니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아들과의 유일한 연결고리 같았습니다. 이사장은 책상 위에 약봉지를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히자 희미한 새벽빛이 도로 위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텅 비었고 사람의 발자취는 없었습니다. 그는 홀로 서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재단을 세우고 키워낸 삶이 성공이라 불리지만 가정 안에서는 실패한 아버지로 남았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는 낮게 혼잣말을 남기며 천천히 커튼을 다시 닫았습니다. 방 안은 어둡게 가라앉았고 고독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무렵 이사장은 여전히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약의 의지에 버틴 탓에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약봉지가 무릎 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계세요?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딸이 가방을 손에 들고 들어왔습니다. 서류철을 품에 안은 모습은 차가운 기운을 풍겼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훑어보았지만 걱정보다는 눈앞의 문서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번 분기 인사 정리안이에요. 딸은 망설임도 없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성과가 떨어지는 교사 2명을 정리해야 합니다. 나이도 많고 재단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사장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분들은 평생 아이들을 위해 헌신한 선생님들이다. 재단은 성과라는 숫자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딸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이념과 가치만으로는 재단 못 지켜요. 능력 없는 사람은 떠나야 합니다. 오빠도 아버지 때문에 집 나가서 제가 다 처리해야 하는데 빨리 승인해 주세요. 순간 이사장의 손끝이 굳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마음속 깊이 묻어둔 상처를 딸이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 얘기는 그만해라.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건강도 안 좋으신데 재단은 누가 이어받을 겁니까? 오빠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제가 맡아야죠. 그러니 유원장도 빨리 정리해 주세요. 이사장은 무거운 숨을 몰아쉬며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재단은 돈이나 권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다. 교육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재단을 이으려 한다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거야. 딸은 짧게 웃으며 차갑게 답했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로 굴러가요. 이상을 고집하다 가족도 잃었고 이제 재단까지 잃으시겠습니까?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숨막히게 가라앉았습니다. 딸은 다시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마치 회의가 끝난 듯 무표정하게 일어섰습니다. 곧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서류에 서명 다 해두시고요. 현관문이 닫히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겨진 이사장은 가슴을 움켜쥐며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결국 아버지 때문에 떠났다. 그 한마디가 마음을 찢듯 파고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무실 창가에 앉아있던 이사장은 손에 약봉지를 쥔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창밖에는 해가 저물며 붉은 빛이 가득 번졌습니다. 딸이 다녀간 뒤로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오빠도 결국 아버지 때문에 떠났다는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장님, 잠시 뵙고 싶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재단 운영실장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곁을 지켜온 인물이었지만 그 표정은 무겁고 긴장돼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운영실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따님께서 최근 재단 내부 인사와 예산 배정을 독단적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몇몇 교사들이 부당하게 자리에서 밀려났고 그 자리를 따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차지했습니다. 인사위원회 기록도 조작된 흔적이 있습니다. 이사장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나? 운영실장은 봉투 안에서 복사 서류를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사 인사평가서 원본과 수정본입니다. 원본에는 우수로 기록된 교사가 수정본에는 부적격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따님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도 발견했습니다. 또한 재단 외주 계약 일부가 친분 있는 업체로 몰린 정황도 있습니다. 이사장은 봉투 속 서류를 들여다보다 손끝을 굳게 쥐었습니다. 종이가 미세하게 구겨졌습니다. 내가 잠시 재단 사무에 소홀한 사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야? 운영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이사장님, 저도 오래 고민하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님께선 이미 재단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 재단의 근본이 무너질 겁니다. 이사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병든 몸보다 더 무거운 건 가슴을 짓누르는 회한이었습니다. 정민이를 쫓아낸 것도 내 탓인데 이제 남은 재단마저 무너뜨리게 둘 수는 없지. 그는 지팡이를 집어들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빛은 흐릿했지만 그 속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오게. 내가 직접 따져 묻겠다. 짧은 대화였지만 방 안 공기는 무겁게 흔들렸습니다. 이사장은 의자에 다시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엔 오래전 떠나간 아들의 얼굴과 오늘 들은 비리 이야기가 겹쳐 떠올랐습니다. 내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이제는 분명해졌다. 다음 날 아침 이사장은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오랜만에 외출했습니다. 수행원도 가족도 없이 지팡이에 의지한 채 홀로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들여다보며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신부전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폐에도 물이 차고 있어 호흡이 점점 힘들어지실 겁니다. 약물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사장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되겠소? 의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6개월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치면 언제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은 지팡이를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머릿속에 도서관에서 본 만년필이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얼굴.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서둘러야겠군. 진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발걸음은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자동차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갔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구나. 정민이의 흔적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방으로 들어와 약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약병을 떨어뜨렸고 바닥에 알약이 흩어졌습니다. 허리를 굽혀줍는 순간 갑작스러운 통증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숨이 막혀오며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식은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가까스로 탁자 모서리를 붙잡아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신히 숨을 고르며 벽에 기대었습니다. 귀에서는 맥박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발작은 가라앉았지만 기운은 이미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몸을 눕히며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종소리처럼 묵직한 경고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아, 조금만 느리게 흘러다오. 그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눈빛만큼은 결연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단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사장은 다시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처음 본 그 만년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세가 깊어질수록 시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음을 알았고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요한 공기와 책 냄새가 반겨왔습니다. 눈길은 저절로 창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지난번 봤던 그 아이가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공책을 펴고 익숙한 듯 만년필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사장의 발걸음은 느려졌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이가 있는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펜의 모습이 또렷해졌습니다. 검은색 바디, 은은한 금빛 펜촉, 바디 끝에 새겨진 재단 로고.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얘야, 잠깐 물어봐도 되겠니?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요. 이사장은 조심스럽게 아이가 쥔 펜을 가리켰습니다. 그 펜 어디서 난 거니? 아이의 표정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맑은 눈빛으로 대답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빠가 주셨어요. 아빠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이사장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 순수해서 의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이 옆에 앉아있던 여인이 펜을 감싸주며 서둘러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엄마인데요. 갑자기 무슨 일로 펜에 대해 물어보실까요? 이사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그 펜이 아주 오래 전 기억 속에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뒷면에 각인이 있을 텐데 잠시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펜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장은 숨을 고르며 펜을 손에 쥐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은 너무 익숙했습니다. 천천히 펜을 돌리자 뒷면에 흐릿하게 남은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민재단 50주년 기념 20번째 생일. 그 순간 이사장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다리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건 분명 제가 아들에게 준 펜이었습니다. 여인은 화들짝 놀라며 어쩔 줄 몰라 했고 아이는 놀란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도서관의 고요 속에서 세 사람만이 과거와 현재가 겹쳐진 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펜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이에게 남긴 유일한 유품이에요. 이사장의 손에 쥐어진 만년필 금 속의 차가운 감촉 너머로 지난 세월의 회한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져 글자가 번졌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묻어두었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민아. 떨리는 음성은 도서관의 고요 속에 울렸습니다. 아이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고 곁에 있던 여인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펜을 다시 받아 품에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제 남편은 박정민이었습니다. 이사장의 손끝이 덜컥 떨렸습니다. 여인의 입에서 직접 흘러나온 이름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낮게 물었습니다. 정민이가 어떻게 된 것이오? 여인은 눈물을 훔치며 조심스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늘 글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고 밤에는 원고를 붙잡고 글을 썼습니다. 저와 아이를 지키려고 몸을 혹사했지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손등에 남은 굳은 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몇 달 전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했고 그 사고로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장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여인은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버텼습니다. 장례식도 조용히 치렀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늘 가족과 화해하고 싶다고 했지만 끝내 이루지 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어깨를 잡고 눈망울을 반짝이며 이사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사장은 순간 손녀의 작은 손길에 얼어붙은 듯 굳었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오랜 세월 잃어버린 아들의 손길처럼 전해졌습니다. 그래, 네가 내 손녀구나. 그는 마침내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린 죄책감과 회한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도서관의 정적 속에서 세 사람의 울음은 잔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이 사장은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의 만남 이후로 그는 깊은 고통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흔적을 찾았다는 사실은 기적 같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현실은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운영실장이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서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고 발걸음은 주저했습니다. 이 사장은 힘겹게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가? 표정이 심상치 않구나. 운영실장은 서류철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 사장님 확인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따님께서 재단 내부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마다 교사 인사평가서와 계약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운영실장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원래 우수 평가를 받은 교사들이 부적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한 건 따님과 연이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용역 계약도 친분 있는 업체로 넘어갔습니다. 뒷돈이 오갔다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이 사장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세게 움켜쥐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단 말이냐. 운영실장은 숨을 고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대로 두면 재단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 피해를 보게 됩니다. 따님은 재단을 키우려는 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겁니다. 이 사장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눈빛에는 깊은 분노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 피를 나눈 자식이 어찌 이런 짓을 했단 말이냐. 방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사장은 오래도록 침묵하다가 지팡이를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병든 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증거를 더 확보하게. 내가 직접 딸을 불러 따져 묻겠다. 서류철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이 사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귓가에는 딸의 차가운 말이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빠도 결국 아버지 때문에 떠난 겁니다. 그 말과 방금 들은 폭로가 겹쳐지며 그의 가슴은 더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눈을 감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끝을 보겠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늦은 오후 이 사장은 집무실 중앙의 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운영실장이 건네준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의 옆에는 지팡이가 기대어 있었습니다. 병색이 짙었지만 눈빛만큼은 매서웠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딸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익숙하다는 듯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바빠 죽겠는데 뭐 때문에 자꾸 오라가라 하시는 거예요? 이 사장은 서류철을 집어들며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 교사 평가 조작, 계약 비리, 그리고 친분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인 흔적까지. 이 모든 게 네가 한 짓이 맞는 거냐? 딸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곧 차갑게 웃으며 반박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오래된 방식으로만 보시니까 그렇게 느껴지시는 겁니다. 재단을 지키려면 능력 없는 사람은 정리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써야죠. 안 그래요? 이 사장은 지팡이를 세게 짚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실이란 이름으로 교사들을 내쫓고 아이들의 배움을 장사로 만든단 말이냐? 재단은 내 욕심을 채우는 곳이 아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느냐? 너는 이미 가족의 이름을 버렸다. 재단을 더럽혔고 내 오빠를 욕보였으며 나를 기만했다. 딸의 얼굴에 처음으로 불안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아버지, 결국 재단은 제 손에 넘어올 거잖아요. 아버지의 건강 상태로는 오래 버티지도 못하잖아요. 그 말에 이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낮게 그러나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를 더 이상 내 딸로 부를 수 없다. 재단에서도 내 삶에서도 넌 배제될 것이다. 순간 딸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끝내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겁게 닫히는 책상 위 서류철 소리만이 방 안을 울렸습니다. 딸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며 짧게 남긴 한마디는 차갑게 울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만히 당하고 있을 것 같아요?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문은 꽝 닫히고 방 안에는 깊은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이 사장은 지팡이를 움켜쥔 채 무겁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집무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다가 결국 고개를 떨어뜨린 채 깊은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탁자 위 약봉지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고 알약들이 흩어졌습니다. 손을 뻗어줍다가 갑작스러운 통증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런, 가슴이 너무 아파오는데. 숨이 가빠지며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손끝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간신히 지팡이를 붙잡아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급히 달려온 가정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곧이어 주치의가 달려왔고 청진기를 주치의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신부전이 점점 더 악화됐어요. 폐에 물이 더 차고 있습니다. 이 사장님, 더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 사장은 힘겹게 눈을 뜨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소? 길어야 3달, 무리하면 1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정부는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돌렸고 주치의는 차트를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망설일 시간이 없다. 남은 시간은 결단을 내리라는 뜻이구나. 그의 눈빛은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한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밤새도록 고통에 시달린 이 사장은 결국 새벽녘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어슴풀의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병세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장은 변호사와 운영실장 그리고 여인과 아이를 집무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잠시 뒤 딸까지도 들어섰습니다. 서로 다른 표정들이 방 안에 모였습니다. 여인은 긴장으로 두 손을 모으고 있었고 아이는 낯선 분위기에 눈을 크게 뜬 채 엄마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딸은 차가운 눈빛으로 자리를 차지했고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펼치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사장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잠시 모두를 바라보다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나는 남은 삶의 마지막 결정을 내리려 한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조급한 기색으로 말을 던졌습니다. 아버지, 건강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유 원장은 뭐 손댈 거라도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사장은 고개를 돌려 여인과 아이를 향했습니다. 흔들리는 눈빛을 애써 다잡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여인과 아이는 내 아들 정민이의 가족이다. 나는 그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 오늘부로 나는 이들을 내 가족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순간 방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여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아이는 무슨 뜻인지 다 알지 못한 채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의자를 밀치며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어떻게 갑자기 저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여요? 이사장은 지팡이를 탁자에 힘주어 짚으며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손에 쥐어진 만년필을 보았다. 내가 아들에게 직접 건넨 것이다. 각인된 글자까지 똑똑히 확인했다. 그 어떤 증거보다 분명하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장님의 의사에 따라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겠습니다. 손녀와 며느님께 상속이 승계되고 따님은 상속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합니다. 딸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 절대 인정 못합니다. 제가 직접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사장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 나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탐욕스러운 너에게 재단을 맡길 수 없다. 이사장의 목소리는 오래 묻어두었던 후회와 죄책감을 넘어선 마지막 결단의 힘을 품고 있었습니다. 유언장 서명이 끝나고 며칠 뒤 이사장의 집무실에 한 통의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법원 제출용 소장 사본이었습니다. 딸은 실제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친족 확인이 불분명하다, 이사장의 건강이 심각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여인과 아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사장은 서류를 넘기며 천천히 숨을 고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종이에 찍힌 법원 도장이 차갑게 가슴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운영실장이 조심스레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이사장님, 따님 측은 유전자 검증 결과조차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년필 같은 유품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모양입니다. 며칠 뒤 열린 법정. 재단 내부 사람들과 기자들까지 방청석을 메운 가운데 딸과 그녀의 변호사가 먼저 나섰습니다. 딸은 단정한 차림새로 앉아 있었지만 얼굴에는 억눌린 분노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단은 공익기관입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상속을 변경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합니다. 원고 측은 이사장의 건강 상태 역시 판단 능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법정안은 술렁였습니다. 이사장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증언대에 섰습니다. 병색이 짙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분명한 정신으로 결정을 내렸다. 아이는 내 아들 정민의 딸이다. 만년필에 새겨진 글자와 남겨진 기록이 그것을 증명한다. 더군다나 이미 친자 확인까지 완료했음을 증거로 제출했다. 여인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녀는 손에 남편의 오래된 원고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글씨마다 아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날짜와 필체는 만년필의 흔적과 일치했습니다. 법정은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판사는 서류와 유품을 차례대로 검토한 뒤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판결문이 낭독되었습니다. 피고 이사장의 유언장은 적법하다. 상속 대상에서 원고를 제외하는 조항 또한 효력을 인정한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순간 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더 이상 붙잡을 논리가 없었습니다. 방청석의 시선이 차갑게 쏟아졌고 그녀는 끝내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이사장은 숨을 고르며 한 손에 만년필을 꼭 쥐었습니다. 몸은 쇠약했지만 마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지켜야 할 사람들이 분명히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도서관 창을 비스듬히 스며들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아이는 작은 손으로 공책을 펼치고 만년필을 또박또박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글씨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글자를 적는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그 곁에는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다독이며 다른 손으로는 눈가를 살짝 훔쳤습니다. 지난날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조용히 걸음을 옮긴 이사장이 아이 곁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병색은 짙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래간만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반갑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요, 커서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순간 이사장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오래전 식탁에서 오열하며 떠나가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꿈꾸는 길이라면 끝까지 해보거라. 그게 네 아버지가 바라던 삶이고 이제는 내가 지켜주고 싶은 길이다. 여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지난 세월 쌓였던 서러움과 지금에서야 찾아온 가족의 품이 교차했습니다. 이 사장은 지팡이 옆에 놓인 만년필을 아이의 손에 쥐어주며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이 펜은 우리 집의 갑오로 삼아도 되겠구나. 글을 쓰든 아이들을 가르치든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간직하고 네 꿈을 펼치거라. 아이의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으로 만년필을 꼭 감쌌습니다.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이 세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한때 죄책감과 분노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희망과 따뜻한 숨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장은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긴 세월의 무게가 비로소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조용했지만 단단했고 그 곁에는 새로운 가족이 있었습니다.